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바닥이 언제예요? 또는 부동산이 언제쯤 반등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바닥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상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부동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네요.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의 얘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사이클이죠.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또 부동산 가격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바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는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입니다. 전세가가 높은지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바닥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심리입니다. 심리 상당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과거부터 나왔는데요. 그 기사를 한번 보면서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11월 달에 30일이네요. 30일 날 한은 이어 미 연준도 12월 기준금리 인상, 내년 속도 조절, 중단 가능성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신문기사의 타이틀로 나와 있었고요. 이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네요. 코스피 내년 초 상승장 전망, 무역 분쟁 완화, 미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죠. 역시 연준 12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요. 12월 기준으로 25bp 인상을 하겠다. 0.25%죠. 내년 금리 두 차례 인상하겠다. 그래서 총 한 3번 정도의 2018년도 12월에 이렇게 3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31일이네요. 미국 연준 금리 동결,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표현을 삭제하겠다. 이때부터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미국에서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2월 달에는 연준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19년도 1월 달에 1월 31일 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표현을 삭제했고 18년도 12월 21일 날은 금리를 또 두 차례 이상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세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 17일 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하겠다. 연내 6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 인상 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 그랬다. 18년도에. 또 19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금리가 계속 보합세 이루고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또 금리 상승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019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21년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가 다소 보합세를 금리가 0%대까지도 또 떨어졌었죠. 2021년도 3월까지가 0.0%대까지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금리에 대한 인하를 했다가 상승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자, 먼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을 많이 풀었죠. 이 자금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또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물가가 상승하면서 더 덧붙인 게 바로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더욱더 물가는 상승하게 되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긴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풀려있는 돈들을 회수하기에 좀 더 편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단 은행에 맡기면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으로 또 돈이 몰리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올랐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금리였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미 기준 금리의 역전기라고 해서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기준 금리가 높았던 시기가 있는데요. 현재처럼 1996년도였죠. 6월 달부터 2001년도 3월까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중에 미국이 더 금리가 높았던 시기고요. 또 05년 8월부터 07년 9월까지도 미국이 약 1% 정도 한국에 비해서 금리가 높았습니다. 또 18년도 3월 달부터 20년도 2월까지 금리가 1% 좀 안 되게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높았고요. 현 시점도 그렇죠. 미국이 4%대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3.25%의 기준금리가 11월 24일 날 됐기 때문에 금리 차이도 뭐 1%는 안 됩니다만 약 7.5%, 0.75%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은 현상이 4차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 분이 어느 정도의 이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요.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장인 A씨가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라고 해서 사례가 서울 서초구 레미안 서초 STG 전용 면적이 59.99제곱미터에 전세로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약 전세자금 대출을 5억 정도, 그다음에 신용대출로 추가로 1억 정도를 받았을 때 과거에 이자를 냈던 금액과 미래에 향후에 금리가 올랐을 때 내는 이자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나왔는데요. 20년 10월 2일 날 전세 대출 금리가 2.45% 정도 됐고요. 또 신용대출로 3.66%가 됐던 이때 당시에 이자가 22년 4월 2일 날 보니까 금리가 올랐죠. 5%대까지 신용대출 금리가 올랐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이 3.35%로 늘어나서 당시에 20년 10월 2일 날 기준으로 해서 132만 6천 원 정도를 매달 냈던 이자가 22년 4월 달을 기준으로 하니까 181만 원, 그리고 10월 달을 보니까 259만 원으로 엄청나게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23년도 4월 달까지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 정도 올라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132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씨가 마른 시장인데요. 이런 시기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나중에는 전세가가 오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당분간은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3에서 1.8%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거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올해 성장률 자체를 2.8에서 2.7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도 5.1%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물가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성장률도 더딜 것이다. 내년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의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발표했던 주 골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면요. 일단 전망치는 경제 성장률이 축소할 거다. 22년도에 2.8에서 2.7이었는데 23년도에는 2.3% 정도로 예상했다가
1.8%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률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 좋지 않은데 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2.2% 정도가 3.2%로 1% 정도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내년에 더 많이 또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2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3.9에서 3.1%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었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 폭도 내년이죠. 원래는 602억 달러 정도의 흑자 폭을 예상했는데요. 대폭 줄었어요. 165억 달러로 흑자 폭을 봤기 때문에 역시 경상수지 흑자도 상당히 하락하는 그러한 전망치를 발표했고요. 취업자 수도 그래요. 12만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8만 명 정도. 내년은 더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죠.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부동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경기가 살아난다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죠.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매도인이 싸게 내놔도 수요자가 사지 않는다면 가격은 결코 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비싸더라도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시장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자의 어떤 흐름도 수요자의 어떤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 수요자가 중에는 어떤 아파트에 대한 청약도 있겠죠. 10월 31일 날 22년 발표했던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요. 9월 아파트 미분양 4.1만 가구 해서 한 달 새 27% 정도가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월간 증가폭 2015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020년 초와 비슷하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1월 달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면 할인해도 답 없는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양을 할 때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이 많이 있는데 준공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들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서울 아파트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18%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서울 하면 무조건 완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서울도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22년 10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미분양 현황입니다.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 한 7,600호 정도가 미분양이 있고요. 지방은 4만 호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미분양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16만 호 정도가 됐던 시기가 09년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고 미분양 물량은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18년도 12월부터 5.9만 가구에서 서서히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4.7만 호 정도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분양이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겠죠. 다음은 전세가에 대한 변동에 대한 폭이에요. 이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갭금액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임대 가격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특히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을 상승을 당연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 다음엔 착공량이 늘어나서 분양하고자 하는 가격도 또 잘 팔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량이 늘어나니까 공사를 많이 해서 입주량도 많이 증가하겠죠. 입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대료도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요, 당연히 매매 가격도 역시 하락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고금리라는.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100만 원대 내던 분이 300만 원대를 내는 그러한 뭐 시장이 펼쳐진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고금리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됐죠. 근데 상대적으로 월세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월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심리적으로 볼 때 임대는 뭐 지금 같은 경우 분위기 속에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안 사겠죠. 그러면 임대로 살게 될 텐데 임대로 살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많이 전세금으로 넣게 된다면 불안하죠. 요새 깡통 전세도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차라리 월세로 내고 내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낫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당분간에는 월세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월세 물량도 상당히 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부장 가격도 하락할 것이고 착공량도 감소하겠죠. 인허가량도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인허가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미래에는 또 입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적어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임대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원리로 시장은 돌아가게 됩니다. 현 시점은 임대 가격도 하락을 했고 또 매매 가격도 하락했고 이제는 착공량도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인허가량이 줄었기 때문에 착공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역시 나머지 금리가 상승을 하다 하락을 하고 또 입주량도 감소하는 이러한 영향들이 맞물려 떨어진다면 반등의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매수자의 심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부동산 상승기, 그러니까 20년 8월 26일 날 기사를 보면 30대 영끌족 서울 아파트 매수 지역 어딘가 보니 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30세 이하의 젊은 층의 서울 경기 내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불리한 청약 당첨 가점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 이런 대출 등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런 부동산 상승기였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가 또 2020년도기도 한데요. 다음 기사는요. 영끌족 달래기에도 20, 30세 매수세 역대 최고 또 불시대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뭐 젊은 층도 매수세를 가담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하락기에 보면 10억 아파트가 6억 됐다. 집값 급락에 동탄 영끌족 분노. 이럴 수가. 이자가 월급 절반 넘었다. 영끌족 비명.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죠. 이 기사를 본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부동산 사겠습니까? 이런 기사 보고,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 이렇게 30대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면 이때는 부동산을 또 사고 싶어져요. 부동산 고수들은 이렇게 상승기에는 매도를 준비를 하고요. 하락기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나 부동산을 뭐 많이 투자하지 않은 그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야, 이렇게 부동산 살려고 하는 30대도 살려고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상승기에는 이게 너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못 사고요. 또 부동산이 지금처럼 하락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런 하락 기사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나중에 사야지. 결국은 떨어져도 올라서 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고요. 결국엔 꼭대기 때 매수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초보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거꾸로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동산을 고수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부동산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부동산도 가격을 하락하고 상승하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하락기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부동산 더 떨어진다, 사지 말자, 금리 계속 오를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고요. 반대로 고수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죠. 어디를 사면 좋을지 연구하고 학습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 부분도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심리 타이밍을 보고 선수들은 이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어떤 반등의 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크하는 부분 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뻔한데요. 부동산이 오르면 규제를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현재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이 대책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규제를 막 하는데 이런 규제를 많이 해도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를 나눴던 건 정책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 다만 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또 크겠죠. 뭐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인데요. 이렇게 뭐 금리,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래도 어떤 매수세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금리가 낮은 상황 속에서는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번째로 제가 부동산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6번째로 제가 꼽집어 봤습니다.